저는 장남이니 이 집을 주세요. 그 땅은 제가 쓸 일이 있으니 빨리 증여부터 해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사업해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자식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줬다가 노후에 버림받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럴 줄은 몰랐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 노후 준비는커녕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된 노인들은 우리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가득합니다. 돈을 벌 능력도 없고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늙은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서러움만 밀려오지요. 각종 교육비, 사업자금, 결혼자금까지 몽땅 지원해주고 나니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연락도 잘하지 않고 공허한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퍼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여기며 지내왔던 시절이 그토록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자식에게 상처받아 소리쳐도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식이 도와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내 노후 자금만큼은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노후 자금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평소부터 이 재산에는 눈독을 들이지 말라고 말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지 이것은 내 노후 자금이니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세상에는 빨리 배신하는 자와 늦게 배신하는 자가 있을 뿐 사람은 결국에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며 오냐오냐 자식을 키우면 내 자식이라도 정말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전전긍긍 말도 못하고 들어주다가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지원 안 해줬다고 등 돌리는 자식들이라면 애초에 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자식에게 내 주머니를 보여주면 자식들은 욕심이 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눈뜨고 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두 퍼줬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불효자 또 없습니다.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3년이 넘도록 유리걸식하며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께 나도 데려가 달라며 한숨과 눈물로 연명하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선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이 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부모님 자신들은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으신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군대에 가신 후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제대 후에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노예를 치시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워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현재 자식들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받아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다시 재입소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십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과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도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시청 앞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설득했고 결국 마지막 보금자리마저도 팔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가지고 간 후에 4,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돈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찾아오더니 이제 가져갈 게 없다 싶으니 부모를 내다 버린 것입니다. 무척이나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술로 버티시다가 할머니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셨고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억울해하시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하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간 채 연락을 끊은 자식들은 천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작고 꼬부라진 몸 누우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4년 전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사망 전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후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사셨습니다.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둘째 딸과 둘째 아들 집을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안의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자식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찾아가면 그때마다 자식들은 늙은 엄마를 피해 다니며 외면했습니다. 어두운 밤 혹한의 날씨에 이대로 조금 더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둘째 아들 집 위층 아주머니께 우리 아들 놈이 문을 안 열어줘서 지금 얼어 죽게 생겼으니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했더니 그 위층 아주머니께서는 아들도 늙은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내가 할머니를 하룻밤 재워주면 할머니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집엔 절대 안 돼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내가 오늘 밤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경찰도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부모 자식 간에 만나서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괘씸함에 남매가 가져갔던 돈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 있어서 경찰서에 존속학대, 차용으로 고소를 했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답은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긴 노숙 생활로 지치고 병든 몸의 88세의 할머니는 거리에서 죽으라는 말인가요? 할머니는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서는 3년을 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 집에 힘들게 물어물어 찾아갔지만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사는 사남매가 부창부수로 문 밖에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수십 번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에 이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이번엔 또 어떤 놈이 우리 집을 알려줬어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엄마를 대하는 막내 아들 놈의 행태인가요?
할머니께서는 막내 아들 집 문 밖에서 추위에 떨었지만 끝내 막내 아들은 노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년째 연락이 두절되었던 막내 아들 집 주변 시립복지관에서 하룻밤, 다시 찜질방에서 하룻밤, 그렇게 이틀 밤을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고 배회하다가 끝내 피해버린 막내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노인학대 보호기관에 재입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늙은 엄마를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저 불효자들에겐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고 아낌없이 다 털어주었던 자식들과 또다시 끝이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는 자식을 잘못 키운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곳도 없다고 하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에게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부디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불효자들이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 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부디 이 새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에게 다 퍼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해줄 거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최선일까요? 사연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식들이 모두 저렇게 된 것이 자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털어주어도 고마움은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게 되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자식들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고 서운해하는 것은 자식과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립하고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때 감사함 대신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녀를 망친다고 말합니다. 과한 희생을 하는 대신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도 행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을 줄이려면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자녀만 바라본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라도 부모도 자식도 완전한 독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들이부을 돈으로 차라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알아서 제 길을 가고 성인의 길을 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음씨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100세 부모가 80세의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지요. 대개의 부모는 자식을 믿음직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녀는 이미 부모로부터 분리된 가까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지만 사람의 장래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고 용이 미꾸라지로 추락도 하지요. 유치원의 신동이, 초등교에서는 수재, 중고등교에서는 우등생, 대학에서는 기대되는 젊은이,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과찬된 영재가 일취월장하지 못해 실망을 주지만 사람의 변화에 따른 능력의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30% 정도 발휘하는 미완성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 이상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이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키워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이상의 투자는 대리만족입니다. 부모는 자식 농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결실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만능적일 수 없어도 한 가지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를 찾아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저 돈을 펑펑 지원해 준다고 훌륭한 부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5명의 형제 중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했으나 아버지는 특별히 그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내공의 힘을 키워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의 세심한 지도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가정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큰 것은 작게, 작은 것은 크게 단련시키는 정성이 부모의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후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애 3분의 1의 긴 기간을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동물은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바라지를 당연한 책임과 희생으로 합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만큼 기대에 못 미치지만 부모는 스스로 만족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 하며 스스로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년을 보살피기에는 가족제도와 사회는 급변하였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느슨해져 반개는 없고 직계만 그나마 가까운 가족이 됩니다. 자녀에게 노후 위탁은 생각조차 못하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보험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유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장수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대비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1위이죠. 게다가 생활비와 의료비 조달로 노후 파산의 60대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노부모는 자녀에게 부담만 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부모 봉양은 고통거리가 됩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가족의 정은 메마릅니다. 부모의 부양 문제로 가정 불화를 일으켜 가정 파탄 사례가 늘고 있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학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제이막인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한 부모의 마음은 무거워서 노후의 즐거움을 거의 체념하지요. 무전 유병 장수의 노후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안락사 도입이 시급하다며 존엄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의식은 약해지고 국가의 노후 부양은 한계가 있어 가뜩이나 서글픈 노후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독거노인의 80% 정도가 여성이고 여생은 남성보다 훨씬 깁니다. 홀로 살 배우자를 배려하는 노후 준비는 더욱 절실합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불행이고 노후 준비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불효자식의 괘씸죄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부모 봉양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막가는 자녀에게 법의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노후의 부양 장치로 효도각서를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식에게 재산 반환이나 생활비 청구 소송도 하는 현실입니다. 민법은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어서 불효자식의 괘씸죄를 다스리기에는 미흡합니다. 부양 의무를 확실하게 하려면 재산을 물려줄 때 성실한 봉양을 위한 조건부 증여라는 명문이 필요합니다. 효도계약서를 볼성사납게 작성해서 부양을 받기보다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사유욕은 모래밭을 옥토로 만든다고 말하듯이 재산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고 표상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생 이룩한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고 자식에게는 봉이고 불화의 요인이 됩니다. 자녀들은 재산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큰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재산 분배를 안 하면 저주받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노후의 근검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채 유산을 남기는 것은 노후의 실패를 자초합니다. 어려워도 자식에게 마냥 의지하지 않으려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이나 자식들은 부모의 인내심과 절제를 생활 습성으로 치부합니다. 부모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인식하지 않도록 부모가 당당해져야 합니다.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에게 서운해도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삶의 보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를 시대의 이방인이고 꼰대라고 외면하면서 그들만의 풍요한 세계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세대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고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멀어져 부모는 퇴출당하는 꼴입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는 열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열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아도 부모 봉양은 순탄치만 않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괄시받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고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노년은 생애의 3분의 1의 기간을 무의도식의 생활로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도 경제력이 있어야 자녀에게 공경받고 건강해야 홀대받지 않습니다. 효도관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왕은 자녀가 부모를 잘 받드는 것이 효이다. 효자의 도리는 천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모든 선의 으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공경하는 효성은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한국의 생명수는 효이다. 한국의 효는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고 극찬하였지요. 효도는 가정을 결속시키고 사회를 순환시키는 기본규범입니다. 효도는 도덕규범의 기초이지 유교 고유것만은 아닌 사람의 순수한 도리인 것입니다. 효도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한 부정적 측면도 있긴 합니다. 가정 본위의 효도가 고루하게 답습되거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은 효도의 본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효입니다. 효도가 부담과 멍해가 되고 자녀의 생활을 망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신을 우선 생각하는 것을 탓할 수 없고 효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효도는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어도 가족을 연결하는 고리이고 끈끈한 정입니다. 효도는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한 낡은 생활 전통이 아닌 가정교육을 통해 가정의 전통과 긍지가 되어야 합니다. 효도를 하는 방식이 변하였습니다. 자녀는 병간호나 경제적 지원을 효성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병고를 노쇠의 과정으로 알고 접어둡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마음씨에 대견할 뿐입니다. 부모는 따로 살아도 방문이나 디지털 문안에 만족하고 자식이 무탈하면 다행으로 생각할 정도로 의연하고 멀리 거주하면 무자식 상팔자로 감수하지요. 늙은 홀어머니와 자녀가 별거하거나 병든 부모의 요양원 위탁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태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홀가분한 독립생활이나 양로원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생을 통해 서로 행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절 풍속도 변하여 명절 연휴는 직계가족 중심의 오붓한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족여행이 유행입니다. 그들과의 동참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부모는 자녀들과 거리가 멀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각자의 생활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내 인생을 즐겨야 합니다. 결국 나의 노후 준비도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성숙해 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가족제도의 변화로 아버지의 위상은 추락하고 어머니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가정은 자식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태에도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자식은 부모의 희생적 삶을 반복하지 않고 부모 세대에서 벗어나 부모보다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돌보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석을 거절하는 단호함도 사랑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적극적 사랑이 과잉보호가 되고 자립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윈 사람이 빨리 자수성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도전정신과 독립심이 체질화되도록 일찍 훈련시켜야 합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것이고 풀어야 자립이 빨라집니다. 자식은 부모 품 안보다 거친 바깥에서 크게 자랍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이 결혼에서 시작된다면 자유로운 노후는 자식 걱정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행복 추구권은 우선적 가치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각자 도생 시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삶은 인간이 가능성의 존재로서 스스로 연출하는 것이고 사람은 홀로 자신을 찾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살아야만 하는 숙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14,000명이 넘는 부자들을 조사하고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을 출판한 토마스 스탠리 교수와 윌리엄 댕코 교수는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받은 성인 자녀일수록 더 적은 재산을 모으고 반대로 적은 돈을 지원받을수록 재산을 더 많이 모으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를 위해 거저 주어지는 돈은 받는 사람의 모험심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대체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통계적으로 부자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그들의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절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검소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더불어 검소와 절제의 가치관을 심어줘야만 자녀들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절제와 인내력이었으며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자녀를 둔 부자가 말하는 10가지 지침을 소개합니다. 꼭 부자 부모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과잉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립니다.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세요.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세요.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세요.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얼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세요.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세요.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세요.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자녀와 경쟁하지 마세요. 결코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세요.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합니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세요. 자녀에게 돈 쓰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치세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건강과 장수, 그리고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라고 합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부모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며 살아가야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들과 함께 비참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자식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5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고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맘쯤이 되면 나는 노후에 혼자 살게 될까? 자식들이 나와 함께 살려고 할까?에 대해 생각할 시기입니다. 말로는 자식들에게 기대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몸이 아프면 자식들에게 기대게 되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불행해질까봐 일부러 혼자 살거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 부모님들은 대개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모질게 굴어도 그보다는 자식들을 이해하고 걱정해 주려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다음은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너 3만 원만 주고 가거라. 아들은 대답했다. 없어요. 80살이 넘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사정을 했건만 아들은 박정하게 거절하였다. 늙은 아버지는 이웃 노인들과 어울리다 얻어만 먹어온 소주를 한 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다 부자 간의 대화와 시아버지의 그늘진 얼굴을 훔쳐본 며느리는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한참 만에 버스를 막 타려는 남편을 불러세워 숨찬 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여보, 돈 좀 주고 가요. 뭐하게? 애들 옷도 사 입히고 여고 동창생 계모임도 있어요. 안주머니에서 5만 원 가량을 꺼내 헤아리며 담배값이 차값이 어쩌니 하는 것을 몽땅 빼앗아 차비만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아파트 양지 바른 벽에 기대 하늘만 바라보는 시아버지께 돈을 내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소주도 잡수시고 친구들과 대공원에도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고마워서 말을 잊은 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왜 애들 얼굴에 꾸중물이 찌찌하게 이렇게 더럽느냐고 말했다.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애들 꼴이 더러워져 가고 있었다. 새까만 손등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들해하던 애들이 거짓꼴로 변해갔다. 남편은 화를 벌컥 내어 고함을 쳤다. 여편네가 하루 종일 뭐하길래 애들 꼴을 저렇게 만들어 놓았어. 남편의 화난 소리를 듣고 있던 아내도 화를 내어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저 애들을 곱게 키워봐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3만 원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늙어서 3만 원 달래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때문에 애들을 깨끗이 키우려고 해요. 아내에게 기가 질려버린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의 무정함을 잊은 채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늙은 아버지는 회사 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어린애처럼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덧없는 사랑에 아들은 그만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다. 독일의 속담에도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 어렵다는 말이 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프고 추운 것은 자식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부모가 짐이 되고 효가 귀찮게만 생각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효는 옛부터 가족을 사랑으로 묶는 밧줄과 같은 것이다. 효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일은 부모가 자식에게 효를 내리 실천해 모범을 보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을 모시고 산다는 것에 미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모질게 대해도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으로 원망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작 알아차린 며느리의 행동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실 같이 산다고 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지 못한 채 같이 살기만 한다면 부모와 자식 부부는 서로에게 불평불만만 쌓여갈 것입니다. 여기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내가 어머니라면, 지금 내가 자식이라면, 지금 내가 며느리라면 어떤 감정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 참 자식들 부부 눈치 보느라 우리 부모님 힘드시겠다. 부모는 자식의 입장이 되어 몸도 안 좋은 나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라고 서로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특히나 부모를 모시고 살 때 대개 며느리들이 많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준다면 며느리도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제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 4년간 똥오줌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으셔서 편을 못 누실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친엄마, 상습절도로 경찰서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소 팔아, 집 팔아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오라 하셨던 어머님. 부모정 모르고 큰 저는 그런 어머님께 반해 신랑이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1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조차 언성 한 번 높이신 적이 없다는 어머님. 50 넘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트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접점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얘기하다가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는데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긴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을까.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 상 차린 거 치우려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 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신랑이 하게 됐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 아이가 되신 어머님.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딸 있어요 했더니 있지 하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 마음속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시누이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걸. 저에게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 있으실 때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단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진 못했는지.
형편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도 안 비치던 형님. 형님이 돌보신다 해도 사양하고 제가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왜 엄한 형님을 미워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밤 11시쯤 소변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 넣었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소근소근 귓속말로 아침에 옆에 할매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니 맛있는 거 사무거래이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때쯤 큰아주버님도 왔다 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할머니 잘 있으셨어요.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에 퇴원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시곤 당신 자식들에겐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곤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왔다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시아주버님과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꼭 시어머님 가신 지 150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리고 널린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다음 생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살으시길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이 사연처럼 시어머니를 대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는 아들 때문에 도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 해서 서운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면 더없이 기쁜 일이고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줘도 며느리가 반응이 없다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의 아내이고 나도 한때 며느리였던 때가 있었으니 그때를 생각하며 그냥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며느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그 역할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며느리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점점 아파올 텐데 모시는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은 평생 자식을 위해 생을 사셨으니 노후에는 자식이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남은 인생을 자식에게 대우받고 살다 가는 게 맞다는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성장하고 가정을 일구고 살 때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고 평생 편안한 그늘이 되어준 존재입니다. 마지막 남은 얼마의 시간이라도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정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늘 성의껏 부모를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님들께 그동안 받은 것들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은 것은 부모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한들 그래도 그간 받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남은 노후 모시며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부모님을 생각하고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일에 치여 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바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개월만이라도 집에서 모셔보면서 그 이후에 계속 같이 모시던 요양원에 보내시던지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이 아프거나 치매가 오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부모님을 잃으신 자녀들이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기 전 제일 생각나는 것은 살아생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을 모셔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바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다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요양원에 보내기 전 배우자와 더 소통해가면서 잠시 부모님을 모셔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치매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모두가 힘든 간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순한 치매를 겪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순한 치매여서 그런지 저희 집은 평온합니다. 저희 어머니 치매 발병한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는 순하고 집안은 평온하고 좋습니다. 제가 볼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치매 환자가 폭력적이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그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모시면서 즐겁게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자인 제 입장에서 부모가 치매가 오면 물건을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서 헤매고 집 밖을 나가려고 하고 3, 4년 동안은 힘들지만 이 기간을 잘 넘기면 치매여도 본인의 기억이 사라짐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면서 같이 지내기 좋은 성품으로 바뀝니다.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와 지낸 시절에 후회 없고 좋은 기억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명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짓이나 말로 반응하며 말하기를 격려합니다. 셋째, 알아들었다고 해서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미리 판단하여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넷째, 부정의 표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표현을 바꾸어 봅니다. 다섯째, 긍정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산책할까요? 는 거절을 유도하기 쉬움으로 산책해요. 라는 말로 긍정을 이끌어냅니다. 여섯째, 당연한 것이라도 선택하게 하는 대화문을 건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바라는 것을 후자에게 묻도록 합니다. 검정 옷이 좋아요? 노란 옷이 좋아요? 라고 말이죠. 일곱째, 치매 어르신에게 여러 가지를 물으면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덟째, 이유가 궁금할 때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밥 먹기 싫다고 할 때에는 왜요? 보다는 조금 있다가 드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자식 부부와 노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의 기분을 항상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나긴 세상 모질게 살아오셨을 텐데 한 번, 두 번 말로 마음이 편해지실까요? 얘기하실 때마다 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세월 금방 가고 부모님 살아계실 날도 길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말로도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늙어서 부모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님에게는 명언 같은 말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며느리에게 고맙다,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게만 하고 도와준 게 없는 두 아들이 성인으로 잘 자라준 게 고마워서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문자로 보내거나 식사 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렸을 때 엄마가 서운했던 때를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부모님, 자식,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물론 안 하던 말을 하게 되면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인데 말이죠.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님인가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표현하고 노력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세실 시인의 엄마라는 제목의 시를 소개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입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식지 않는 사랑을, 마르지 않는 사랑을 줍니다. 엄마는 나의 온 세상입니다. 빛입니다. 햇살입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나 난 엄마를 위해 내어준 게 없습니다. 때때로 엄마 눈에 깊은 눈물 고이게 하고 엄마 언제나 불러도 샘솟는 샘물입니다. 맑은 옹달샘입니다. 엄마는 내 잘못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엄마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온 세상의 불씨는 환하게 녹아내립니다. 엄마, 아름다운 별이 있는 밤, 엄마 품에 폭 안기어 잠들고 싶어요. 엄마, 엄마, 부를수록 충만하고 가슴 저린 이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넘치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